요즘에 이 갭 투자 사기를 당했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어마무시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소송을 하나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갭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갭 투자라는 것은 일단은 전세 보증금을 채무를 인수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신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갭 투자로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을 양도받고 추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본인이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갭 투자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갭 투자에 이제 투자가 붙잖아요. 어쨌든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고서 이런 투자를 한단 말이죠. 요즘에 진짜 이거 은행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나 집 살라고 하니까 대출 좀 받을게요. 안 해줘. 아, 그래요? 요즘에 진짜 이 주택 이 매입 자금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변호사도 안 해줘요? 안 해줘. 저는 안 해줘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갭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갭 투자를 해서 당연히 오르면은 시세 차익을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갭 투자는 뭐 사실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갭 투자를 라는 방식을 이용한 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해 놓고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 처음부터요? 예.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나는 그냥 이 부동산을 소유만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소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건물을 사는 건데 그러네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 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 뭐 청구할 수 있나 이런 어떤 민사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형식을 빌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살 거주자들을 이제 전세를 돌려가지고 입주를 시키겠죠? 그럼 이 전세금을 받을 때부터 나는 이거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돌려줄 생각 없다! 라고 이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상 이제 사기죄가 된다. 이게 사기 사건이 단순히 한 세대를 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의 보증금을 굉장히 여러 명, 많게는 뭐 100명에서 수백 명까지 엄청나네요. 이 갭 투자 부동산을 여러 곳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한 곳에 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세대, 다가구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소액의 다수의 채권, 소액의 다수의 채무를 면탈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게는 뭐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도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년 11월에 전북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갭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120명대고 피해 규모는 46억 원. 이야, 참. 갭 사기꾼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2020년 11월에 나온 선고 결과는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처벌도 잘 받지 않았고 그리고 돈도 돌려주지도 않았고 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대규모란 말이죠. 이게 징역 13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 날만큼 나왔네. 많이 나왔네요. 13년 6개월. 그런데 이제 전북 익산의 군산지원 판사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 엄벌에 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판결문을 무려 79페이지를 쓰셨습니다. 엄청난 페이지 수네요. 판결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소름이 돋는데 이게 판결문에 써져 있는 내용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 판사님께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그 문제점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 판결문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문이 많아질수록
이 사실 더 중형이 선고되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야 이 가해자가 사기 범행 자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설사 차원에서 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내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낼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게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환수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판결문 보면서 정말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이 판사님도 인정하는 사기치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는 1년에 30만 건. 30만 건이요. 제가 안 걸린 게 용하네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오, 역시 대한민국 1위. 그런데 한용희 변호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직접 이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사건인데요. 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역세권이고 굉장히 목이 좋은 곳이고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 100세대가 살고 있는 하나의 건물인데요. 네. 여기 있는 100세대의 오피스텔에 전세 보증금을 전원이 지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전원이요? 100세대가요? 피해액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네, 피해액이 약 60억에서 70억 원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제가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한다거나 이제 대부분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어렵게 모은 자금입니다.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조금 지원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되갚아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뜯어먹을 생각으로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사실이 정말 이거는 문제가 크네요. 이건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봐. 그러니까 사기범들이 더 나쁜 행위를 했어요. 임대인이 이제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매수인에게 이 보증금을 받아라. 일단 팔아버리고. 네네네. 네. 새로운 매수인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맹점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어요.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는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이거 보증금을 인수할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거죠. 근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한용현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맡고 계신 이 사건 뭐 어떤 식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형사에서 형사 사건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갭투자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고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굉장히 많은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결과를 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상당히 좀 절박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민사적으로 여러 가지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분한소송 그리고 관련된 제3자 이해관계인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사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좀 보이지 않을까요? 기자님들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언론 보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피의자분들께서도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가 잘 좋은 결과가 생겨가지고 이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전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저희의 이제 영상 목표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요. 한번 한용현 변호사님께서 이런 거에 안 당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먼저 사전적인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한 가구별로 등기가 된 세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시원이나 아니면 원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형처럼 이 통으로
한 건물 자체에만 등기가 돼 있고 네. 나머지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네. 이제 후자의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한 세대당 하나씩 등기가 된다면 그건 각자가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공시가 되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0세대가 하나의 등기부가 됐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등기부에 기재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이 물건이, 이 건물이, 이 토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 건물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니까요. 네. 이 건물이 굉장히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건물 등기부만으로 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네. 건물 등기부에 뭐 근저당이 없으면 뭐 더 믿을 수 있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 대비 만약에 시세가 이 건물이 뭐 80억 원이다. 근데 이제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20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 이 오피스텔 사건도 이 사건이 그 유형인데 시세는 이렇게 높은데 근저당이 이렇게 적으니 이 물권 관계 등기부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봐서 금액이 채무가 적은 재산이다, 부동산이다. 네. 그러니까 당신의 부동산 보증금은 안전하다라고 임대인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네. 공인중개사도 거들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목이 좋은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비교적 낮아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라는 것은 사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월세는 많은데 전세는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가 월세보다는 좀 더 싸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금리가 낮으니까 그쵸. 월세를 내는 건 아까운데 이제 전세 이자는 좀 낮으니까 좀 그 전세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이제 임대인이 당신 아니어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잘 나가는 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에 혹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예, 환장을 노리시네요. 이걸 이제 깜깜이 전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하는데 네. 이 깜깜이 전세가 결국에 이 갭투자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의 굉장히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인들이 여기에 누가 살고 계신가 네.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자료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전입세대 열람원만으로는 사실 뭐 그것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발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발급 요구권자가 계약을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렇죠. 내 건물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볼 수가 그렇죠. 있다. 계약을 하거나 아니 임차인이거나 아니 임대인이거나 네.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네. 계약을 할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사람은 그냥 모른 채로 계약을 하고 나서야 알 수밖에 없어요. 깜깜이네, 깜깜이.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임대인이 그거를 법적으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건 사실 조금 입법적으로 네. 보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런 류의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건화가 많이 되자 네네네. 이제서야 움직였습니다. 좀 민간 주택이거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네. 이 임대차 목적물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까지 이 계약하려는 사람에게 네네. 열람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의무조항. 의무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한 게 있는 게 네.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네네.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아유, 과태료 얼마죠? 과태료가 이제 3천만 원 미만이긴 한데 이하이긴 한데 이제 한 번 위반했을 때랑 두 번 위반했을 때 이렇게 좀 그러겠죠. 차등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네네. 적용이 됩니다. 그럼 진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정은 됐으나 네. 개정이 또 필요한. 여태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를 안 해도 됐고 그랬는데 이제 겨우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만 되게 됐는데 이것조차도 과태료이고 게다가 홍보도 안 돼 있고 참 갈 길이 머네요.
네, 오늘 이렇게 갭투자 보증금 사기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고 계시고 진행 중이신 이 살아있는 얘기를 들려주신 한영애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또 추가로 있으시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오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